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안산 단원고와 진도 팽목항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여러 의혹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인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막바지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첨탑이 무너지고 지붕이 전소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언급과 관련해 대화는 좋다며 거듭 호응했습니다. 회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가면서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가 마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오전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박 씨의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포착했다며 조만간 박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이른바 조두순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전담 관찰관이 1:1 밀착 감시하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화요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먼저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파리의 명소이자 유명 관광지죠.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진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아름다운 첨탑과 지붕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예, 국제부입니다. 네, 불이 난 지 지금 9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큰 불길은 잡힌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분투를 벌인 끝에 노트르담 대성당의 불길은 가까스로 잡혀 마무리 진화 작업과 내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은 프랑스의 중요 문화재이며 세계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붕괴 위험을 고려해 공중에서 많은 양의 물을 뿌리는 방법을 쓰지 못한 채 매우 조심스럽게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결국 고딩 양식 특유의 높이 솟은 첨탑과 지붕은 화마를 견디지 못하고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6시 50분,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 50분쯤 시작됐습니다. 파리 구도심 센강변의 시태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 쪽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파리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첨탑 보수 작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수 공사를 위해 촘촘하게 설치된 시설물인 비계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클로드 갈레 파리시 소방청장은 노트르담 성당의 주요 구조물은 보존된 것으로 본다면서 13세기에 만들어진 전면부의 두 탑은 불길을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성당 내 대부분의 귀중한 예술품과 문화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갈레 청장은 현 단계에서 주요 목표는 성당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라면서 최종 진압까지는 몇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한 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파리 랜드마크 같은 곳이고요. 워낙 유명한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의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저녁 8시로 예정돼 있던 조세 부담 완화 관련 대국민 TV 담화를 취소하고 화재 현장을 방문해 매우 슬프다. 하지만 최악은 피했다면서 우리는 국민과 함께 노트르담 대성당을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성당의 화재 피해 수습과 재건을 위해 전국민적 모금운동을 벌이겠다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시뻘건 화마가 프랑스 파리의 상징인 노트르담 대성당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속절없이 바라보던 프랑스인들은 충격에 휩싸인 채 눈물과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성명을 내고 프랑스를 넘어서 유럽 전체의 카톨릭을 대표하는 건물이기도 한 노트르담 대성당의 끔찍한 화재 소식에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며 프랑스 카톨릭교회와 파리 시민들에게 우리의 연대를 표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발생한 화재를 지켜보자니 너무도 끔찍하다며 신속한 진화와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파리에서 일어난 일에 큰 슬픔을 느낀다며 파리 시민들을 위로했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파리 시민과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대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주식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잦은 사퇴, 지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야권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갈등 점차 심해지는 분위기인데요. 각 당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는데요. 이에 청와대는 순방 전 국회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의혹이 대부분 해명됐고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이유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섰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 근거 없는 주장과 인신 공격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부자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는 부적격을 넘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상실 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55%로 절반을 넘었다며 청와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한치 물러섬 없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전국 경색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세월호 5주기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각 정당도 오늘은 세월호 추모 분위기에 모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각 당 지도부는 세월호 5주기 추모 행사에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인천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도 추모의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처참하고 슬픈 기억들이 잊히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전 관련 법안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세월호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죽은 자식들을 이용한다며 폄훼하는 취지의 글을 남겨 논란을 빚었는데요.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치권 일각에서 세월호 희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같아 순간적인 격분을 참지 못했다며 세월호 유가족과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들께 머리 숙여 용서를 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딱 5년이 되는 날입니다. 304명의 죽음이 허망하지 않도록 지금도 침몰 원인에 대한 규명, 또 책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여전한데요. 오늘 세월호 관련 기사는 현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신항의 YTN 방송팀 나가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 나와주시죠. 네, 이곳은 바다에서 인양이 돼서 세월호가 거치가 돼 있는 목포 신항입니다. 2년 전이었죠. 세월호는 바다에서 인양이 돼서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트로 올라왔는데요. 앞서도 전해드렸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많이 녹슬어 있는 모습입니다. 배 거의 모든 부분이 아주 짙은 갈색으로 녹슬어 있는데요. 특히 중간 부분, 뒷부분의 부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앞부분에는 영어와 한글로 되어 있는 세월이라는 글씨가 있는데요. 이 글씨를 통해서 이 배가 그 세월호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2014년 정확하게 오늘이었습니다. 당시 이 시간은 세월호에 문제가 발생해서 침몰이 진행이 되고 거의 침몰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간은 당시에 단원고 학생들은
전원 구조가 된 것 아니냐는 언론의 안타까운 오보가 나가던 바로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분쯤이었습니다. 한 언론을 통해서 전원구조 오보가 처음으로 나갔고요. 저희 YTN도 11시 4분쯤에 전원구조 된 것 아니냐는 오보를 다른 방송들과 함께 내보내는 방송하는 정말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실수를 했던 정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5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하지만 세월호의 아픈 기억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304명의 안타까운 목숨들이 저 녹슨 세월호 안에서 제대로 된 구조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그대로 하늘나라로 떠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한이 오늘까지도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장 두 군데를 먼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진도 팽목항 쪽에 나가 있던 저희 취재팀이 일부 유가족들과 함께 최초 사고 현장이죠. 맹골수도를 조금 전에 갔었는데요. 아마도 지금쯤은 그곳에서 다시 서망항 쪽으로 돌아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연결을 해서 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인호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전남 진도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전 연결했을 때는 맹골수도 쪽에서 추모 행사를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시 육지로 돌아오는 길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배는 10시 반쯤에 5년 전 세월호 참사 해역인 맹골수도를 출발해서 현재 서망항을 향하고 있습니다. 약 5분 정도 있으면 이 서망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변을 보면 온통 섬과 바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5년 전 참사 당시에 저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희생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 숙연해집니다. 아침 9시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 24명이 출항했는데요. 두 척에 나눠 탔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까지는 50여 분 정도 걸렸습니다. 세월호라고 쓴 노란 부표가 침몰 사고 해역임을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도착 전까지만 해도 선실에 차분히 있던 가족들은 참사 해역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 갑판으로 나와서 헌화하며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특히 희생된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인사하면서 내년에 또 오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30여 분을 추모했고 지금은 다시 서망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배에 탄 유족들은 모두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족들인데요. 아침 일찍 안산에서 출발해서 팽목항까지 달려왔습니다. 희생자 가족 중 한 분은 맹골수도까지 직접 가는 이유에 대해서 가족이 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망항에 도착한 뒤 버스를 타고 인근에 있는 기억의 숲과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망항으로 향한 배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네, 경기도 안산시에서도요,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단원고등학교 후배들도 추모식을 열고 5년 전에 차가운 바다에서 쓰러져간 선배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원고등학교 이번엔 중계차로 연결하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단원고등학교에서는 1시간 전쯤인 10시부터 추모식이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요. 자, 상당히 진행이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안산시 단원고등학교는 오늘따라 날씨가 정말 화창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학교 곳곳에 밝은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교정에서는 짙은 슬픔마저 짙게 배어있는 듯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대부분은 제가 서 있는 이곳 안산 단원고등학교 소속 학생들과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현장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오늘 학생들은 대부분 가방과 교복 옷깃 등에 세월호 리본을 달고 학교로 들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여느 때보다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단원고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식 주제는 다시 봄 희망을 품다입니다. 단원고 학생회가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추모식인데요. 행사는 본관 4층 강당에서 학생과 교사 300여 명이 모여 진행하는데
행사 진행 도중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추모식은 세월호 동영상시청 학생 합창 공연 4.16 유가족 대표 강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4.16 기억교실과 화랑유원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율적인 추모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곳 단원곳뿐만 아니라 오늘 안산 시내 곳곳에서도 추모 행사가 잇따라 열릴 것 같은데 그 소식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세월호 유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는 오후 3시에 열리는 5주기 기억식입니다. 5주기 기억식은 원래 합동 분향소가 있었던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진행됩니다. 안산시 전역에 1분간 울리는 추모 사이렌과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추도사, 기억 공연, 추도시 낭송, 기억 합창 순으로 약 1시간가량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5주기 추모식에 유족을 비롯한 유은혜 교육부 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주요 인사와 시민 5,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억식이 열리기 전에 추모 행진도 진행됩니다. 안산 시민 1,000여 명이 주축이 된 행진은 오후 1시 단원고 앞에 있는 고잔역을 출발해 4.16 기억교실과 단원고를 거쳐 화랑유원지에 모여 기억식에 합류합니다. 또 오전 11시부터는 화랑유원지 인근에서 시민 1,000여 명이 노란색 꽃 모종을 심는 시민정원 꾸미기 행사도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들이 안치된 인천 가족공원에서도 추모식이 열립니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추모식은 일반인 희생자 45명의 넋을 기리며 추모 공연과 추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엔 유가족을 비롯해 진영 행정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등 인천시민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기서 세월호 5년 전 세월호 관련 얘기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월호 관련 얘기를 좀 차분하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범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는 세월호 관련 기사 보도를 가장 많이 한 기자 아닌가 싶은데요. 자, 김범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지금 시간이 11시 15분 정도면은요. 당시로 좀 돌아가면 이때쯤이면 세월호가 거의 이제 침몰을 했던 시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쯤에는 세월호가 뱃머리만 남기고 네.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예. 당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세월호가 맨 처음에 그 안개 속에서 다른 배들은 출항을 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세월호만 출항을 한 거잖아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는 지난 2014년 4월 15일 밤 9시쯤에 네. 인천 연안부를 떠났습니다. 네. 원래는 8시 반쯤에 출항 예정이었는데 네. 당시 인천항 일대에 안개가 짙게 끼었기 때문에 네. 2시간 반이 지난 9시쯤에나 출항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서 모두 네. 4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물살이 센 진도 맹골수도 부근을 지나면서 네.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때가 출항 이튿날, 그러니까 4월 16일 오전 8시 48분쯤이었습니다. 네. 먼저 30여 초 동안의 정전이 있었고요. 네. 이후 진행 방향으로 뱃머리를 틀어서 P자 모양을 그리며 중심을 잃고 운항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3분 30여 초가 지난 다음인 8시 52분쯤에는 선체가 갑자기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멈춰섭니다. 네. 이후 10시 17분쯤에 전복되면서 세월호가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세월호에 탄 단원고 학생이 마지막으로 카톡을 보낸 시각도 네. 이 시각 10시 17분이었습니다. 예. 세월호가 뱃머리만 남기고 시야에서 사라진 것은 사흘 뒤였고요. 세월호는 침몰하기 시작한 지 1시간 40분 정도가 지난 10시 반에 완전히 모습을 감추게 됐습니다. 예. 뭐 초반에 구조 당국 그리고 언론 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지만 탑승객이 몇 명인지 이 숫자조차도 처음에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에는 모두 47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네.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탑승 인원은 초기에는 극도의 혼란을 겪고 말았는데요. 네. 그만큼 당시의 탑승 인원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해양경찰청에서 경찰관들이 직접 연안부두까지 가서 네. CCTV를 보고 일일이 배 타는 사람 수를 셌습니다. 그래서 맞춘 거군요. 네, 마지막에. 그래서 예. 최종적으로 확인된 게 476명이었습니다. 네. 처음에 119 신고한 탑승객이 500여 명이 타고 있는 것 같다고 신고를 했고요. 네. 이 보도가 바로 나가자마자 해경에서는 350명이 탔다는 공식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처음에 저희가 아마 그 배가 조난 중이라는 게 처음으로 세월호가 사고가 난 게 참사가 일어난 게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게 조난 중이라는 그 자막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500명 탄 것으로 처음에 나갔었던 거죠? 네, 당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보고 그다음에 당시 119 전화를 건 탑승객이 500여 명이 탄 것 같다. 왜냐하면 네.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들이 한 학년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나머지 일반 승객을 합치면은 500여 명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처음에 보도가 된 겁니다. 예, 예. 자, 그 이후에 이제 구조자 수도 자꾸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구조자 수도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단원고 325명 전원 구조 네. 오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각쯤에 나갔는데요. 네. 다 사고 당일에 구조자 수는 많게는 368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예, 예. 하지만 이는 구조자 수가 겹치면서 부풀려진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정리된 게 174명 구조였습니다. 네. 그런데 20여일이 지난 2014년 5월 8일 중앙구조본부는 구조자가 다시 17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종자가 2명 더 늘어난 겁니다. 결국은 304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세월호 수색이 마무리될 무렵에는 네. 295명이 발견되고 9명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2년 전에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4명이 추가로 수습이 됐고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5명은 단원고 학생 2명과 교사 1분 그리고 일반인인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그 이후에 세월호 바다에 잠긴 세월호를 육지로 인양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란이 뭐 상당히 있었는데 결국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상당히 어려웠죠. 세월호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선체 무게도 있지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맹골 수도가 물살이 아주 세기 때문에 예. 인양이 가능할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쉽지는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의지만 있었다면 어렵지도 않은 그런 인양 작업이었습니다. 네. 사고 이후에 희생자 수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 이런 사고 원인 규명이었습니다. 세월호를 직접 인양하지 않고는 네. 제대로 된 원인 규명도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인양은 3년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인양 업체 선정이 문제였고요. 네. 나중에 결국 중국의 군안 전문 업체인 상하이 셀비지가 인양 주관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바다 밑을 파서 쇄주를 연결하고 2017년 3월 말에 시험 인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제로 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본 인양에 들어갔고요. 세월호는 올라오다가 뒷문이 걸리면서 중단되게 됐지만 사고 1073일 만에 무사히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 반잠수직 선박에 실린 세월호는 진도에서 이곳 뒤로 보시는 것처럼 목포 네. 신항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바다 밑에 그냥 그대로 놔두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좀 전에 보셨던 세월호가 처음에는 옆으로 누워 있었죠, 이곳에. 네. 세월호가 누워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반잠수직 선박으로 이곳 목포 신항에 도착한 뒤에 네.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지난해 5월에 그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자, 지금 사고 초반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세월호가 저렇게 침몰, 넘어진 원인 당시 수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네, 검찰과 경찰은 사고가 나자마자 사고 직후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네.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감정을 위해서 학계 전문가 등 11명으로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했는데요. 사고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검찰이 밝힌 사고 원인은 크게 5가지로 조사됐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에서 18년 이상 쓴 낡은 선박을 수입해서 네. 무리하게 수리하고 증축하면서 탑승 인원은 117명 그리고 총 톤수는 무려 239톤이나 늘어나서 선체의 좌우 균형이 맞지 않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고 당일에
최대 적재 화물량의 배에 가까운 2,000여 톤의 화물을 과적 한계에 꼽혔고요. 네. 세 번째는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그러니까 배 안에는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가 있는데 네.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서 이 평형수마저 뺐다는 겁니다. 거죠. 네, 예. 1,300톤이나 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예. 네 번째는 차량과 컨테이너, 화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고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잘 묶여있지 않았던 거. 그래서 이제 배의 복원력이 상실된 겁니다. 배가 균형을 잃으면 다시 복원이 돼야 되는데 네. 이 고박이 되지 않은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제 복원성이 많이 약화된 거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고 해역을 지날 때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항해실을 이탈했고요. 네. 또 항해사와 조타수의 실수로 과도하게 방향타를 돌리면서 그 운항상의 과실이 더해져 사고가 난 것으로 검찰은 수사 결과에서 밝혔습니다. 네. 사고수사본부는 6개월 뒤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두 400여 명을 입건해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0여 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사고 원인까지 당시 수사에서 밝혀졌던 사고 원인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김범한 기자하고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정확하게 지금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월호가 거치돼 있는 현장에서 저희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뒤입니다. 1시 반쯤일 것 같은데요. 더 뉴스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목포 신앙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서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보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시한을 오는 18일까지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의혹이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가 18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전임 재판관인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의 임기는 모레인 오는 18일 끝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이 기간 중에 아마 전자결제를 통해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죠. 최근 강경 발언을 쏟아낸 북한이 이 제안에 응할지, 또 하노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 상황이 많이 바뀐 상태에서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 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카드.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때 나오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4차 회담을 개최하자. 조금 더 적극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점이라면서 실질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자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또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개최하자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건데요. 지난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 등을 고려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서울이나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장소와 형식의 구애 없이 북한 입장을 배려하겠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판문점 북측 지역은 물론 평양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건은 북한이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북한이 4차 정상회담 제안에는 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 가운데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궁금해할 것이라는 건데요. 다만 이번 회담의 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육성으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불만을 표시했던 만큼 이 같은 노력을 환영하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북미 대화의 징검다리 역할 외에 한국 정부와의 관계 그 자체도 중요한 만큼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라도 회담 자체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을 갖고 나가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남북 두 정상이 다시 만나면 어떤 부분을 집중 논의하게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대화의 징검다리 성격이 강합니다. 결국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대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메시지가 강력했던 만큼 우리 제안을 바로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진 시점인데요. 일단 두 정상이 만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실무회담 을 빨리 개최하게 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미 간 실무회담과 정상회담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시 친서 정치를 등장시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4차 회담이 열릴 시기는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는 27일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인 만큼 관련 접촉을 추진했지만 물리적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만 북미 대화 동력을 되살리려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성사를 위해서 노력할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방로설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다면은 남북 정상회담 시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2기 체제를 출범하는 등 중요한 정치 행사, 또 내부 체제 정비를 다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러시아로 떠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에 따라서 회담의 성격이 달라지는 만큼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일단 최근 부상한 건 다음 주 블라디보스톡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행사 참석을 위해서 24일쯤에 극동 지역을 방문하는데 이 무렵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블라디보스톡에서 회담을 열 경우 실무회담의 성격이 강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첫 방문에 또 내부 체제 정비까지 마친 만큼 정상국가 이미지를 더욱 부각하고 또 국제사회에 자신이 협상을 주도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에서 국빈급 방문을 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실제 언제 어디에서 북한과 러시아 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남북 정상회담보다는 북러 정상회담에 더 우선순위를 줄 것이고 북러 정상회담이 남북회담 개최 시점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화는 좋다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거듭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급할 것이 없다며 또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의 빠른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비핵화 접근법을 촉구하며 3차 북미 정상회담 용의를 밝힌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듭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He just said the other day he looks forward to more talk. Talk is okay. Talk is okay. 하지만 협상을 서두르고 싶지도 그럴 필요도 없다며 속도 조절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두되 북한이 먼저 비핵화 결단을 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의지에 감사한다며 북한과 많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가 수차례 비핵화 약속을 했다고 환기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를 원하지만 그보다 더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협상 재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미가 서로의 공을 넘기며 한치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제재의 일부 해제 없이 북한을 움직여 남북 대화를 진전시키기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협 등 미국의 일부 제재 완화를 끌어내며 양측을 다시금 마주 앉게 하는 일이 여전히 쉽지 않은 우리 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박 씨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내일 오전에는 직접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의 수사 속보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박유천 씨 줄공 마약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가수 박유천 씨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박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찰은 마약 반응 검사에 필요한 모발 등을 확보하기 위해 박 씨의 신체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앞서 박 씨의 과거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황 씨는 박 씨의 권유를 받고 지난해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잠든 사이 박 씨가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씨 역시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출국 금지 조치하고 관련 정황을 수사해왔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박유천 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기자들 앞에서 마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은 마약을 권유한 적도 없을 뿐더러 직접 투약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 당시 박 씨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네,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경찰은 내일 오전 10시 박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한 증거 자료들을 최대한 빨리 분석한 뒤 내일 박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언론에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윤 씨는 어제 MBC와 인터뷰에서 당시 정권 쪽 사람이 나온 것이 사실이니까 검찰이 무마하려다 사건이 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과거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맞느냐는 질문에 비슷한 것 같다고 답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이 그동안 별장 동영상과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윤 씨가 직접 김 전 차관이라고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출소 뒤에도 1대1로 집중 감시를 받게 됩니다. 내년 말 출소가 예정된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 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한 이른바 조두순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국민에게 크나큰 트라우마를 남긴 이른바 조두순 사건. 조두순은 8살 여자 어린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성폭행했습니다. 조두순을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었지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조두순은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을 선고받았고 내년 12월이면 출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여론은 다시금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 앞에 막혔습니다. 저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점을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아픈 기억. 지난해 초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이른바 조두순법이 발의됐고 1년 1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년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선 24시간 1대1 집중적인 보호 관찰을 받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 동안 전담 보호 관찰이 이루어집니다. 3,056명의 전자발찌 대상자 가운데 현재 5명이 전담 보호 관찰 심사 대상입니다. 지정되면 전담 관찰관이 24시간 이동 경로를 감시하고 현장 점검도 나설 예정이지만 관리 인력 문제가 관건입니다. 변경 기간이 1년이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1대1 맞춤 보호관찰관 제도는 인력의 문제, 앞으로 해결되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사건 직후 각종 재발 방지책이 쏟아졌지만 최근 4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270여 건에 달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노조가 파업 때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파업 기간에 외부에서 인력을 고용하는 대체 근로는 현행대로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김장하 기자입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노조의 직장 점거를 통한 파업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용자의 직장 출입권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의 일할 거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국제 노동 기준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국제 노동 기준에 따라서 직장 점거를 제한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지만 경영계가 요구해온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은 현행대로 금지를 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데다 국제 노동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노사 관계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 처벌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노사 관계 개선위는 공익위원 권고안 제시를 끝으로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 개정 논의는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좀 공익위원 안을 내면은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더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표급도 좀 협의를 해보지 않을까. 그런 뉘앙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동계는 사용자의 노조 공격권을 대폭 늘려 노조를 고사시키려는 나쁜 의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영계는 공익위원 의견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진짜 징하게 해먹는다. 10억의 보상금을 받아서 개인용으로 다 쌈싸먹었다. 전직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이고요. 받은 메시지라면서 징글징글하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옮긴 현직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5번째 봄입니다. 5년이 아니라 평생을 가야 이 상처가 아물겠습니까마는 알면서도 이런 막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픔에 공감이 안 되는 건지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잠시 뒤 2부 정치권 핫이슈에서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